처음 읽는 터키사 1장. 터키 땅에서 꽃핀 유럽 문화. 1. 터키 땅에 사람이 살기 시작하다. 아시아와 유럽에 걸쳐 있는 나라 터키. 세계 지도를 펴고 터키가 어디에 있는지 찾아보자. 대부분의 나라들과는 달리 터키의 영토는 아시아와 유럽 대륙에 걸쳐 있다. 그리고 폭이 좁은 곳은 1km도 채 되지 않은 물살이 급한 보스포루스 해협이 두 대륙을 나누고 있다. 터키는 동쪽을 제외하고는 흑해, 에게해, 지중해로 둘러싸인 반도 국가다. 왼손을 예로 들자면 엄지손가락이 유럽 쪽이고 손바닥이 아시아 쪽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사람들은 아시아 쪽 영토를 아나톨리아, 유럽 쪽을 트라키아라고 부르는데 아나톨리아 반도가 국토의 97%를 차지하고 유럽 쪽은 3%에 지나지 않는다. 하지만 예나 지금이나 터키의 중심지는 유럽 쪽이다. 흑해에서 시작된 바다는 이스탄불을 둘로 나누는 보스포러스 해협과 마르마라 해를 거쳐 다르다넬스 해협을 지나 에게해와 지중해에 이른다. 다르다넬스 해협에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레안드로스와 헤롯의 애틋한 사랑 이야기가 전해진다. 레안드로스는 사랑하는 헤롯을 만나기 위해 매일 밤 거친 바다를 헤엄쳐 건넜다. 그런데 폭풍이 일고 사나운 파도가 치던 어느 날 밤 레안드로스는 바다를 건너다 기력을 잃고 바다에 빠져 죽고 말았다. 그의 시신이 유럽 쪽 해안으로 밀려왔을 때에야 헤롯은 그가 죽었음을 알게 되었다. 헤롯은 절망감을 이기지 못하고 탑에서 바다로 몸을 던져 레안드로스의 뒤를 따랐다. 이처럼 가슴 아픈 사랑 이야기를 담고 있는 해협은 오늘도 거친 물살을 가르며 터키를 아시아와 유럽으로 나누고 있다. 해협의 서쪽 갈리폴리, 가로 켈리볼루 반도는 제1차 세계대전 때 무스타파 케말이 영국군에게 크게 승리하면서 터키의 영웅으로 떠올랐던 갈리폴리 전투가 벌어졌던 곳이다. 맞은편 동쪽은 차나칼레로, 트로이 목마로 유명한 트로이 유적이 있는 곳이다. 에게해와 지중해의 섬들은 대부분 그리스 것이다. 새벽에 닭 울음소리가 들릴 정도로 가까운 섬조차 그리스의 것인데 터키 공화국이 수립될 때 이스탄불을 차지하는 대신 섬들을 넘겨주었기 때문이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아나톨리아 반도는 동서로 길게 뻗은 모습이고 큰 산맥이 가로놓여 있다. 지중해와 에게해에 접해 있는 바닷가 지역은 여름에는 덥고 건조하며 겨울에는 따뜻하고 비가 많이 내리는 지중해성 기후를 나타낸다. 사람들은 올리브와 오렌지, 포도 등을 재배하며 살아가고 환상적인 아름다움을 지닌 풍경으로 인해 곳곳에 휴양지가 많다. 내륙에는 고원이나 분지가 많은데 한없이 펼쳐진 초원은 마치 몽골의 드넓은 초원을 보는 것만 같다. 이곳에서는 아주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농사를 짓거나 가축을 기르면서 살았다. 특히 여기저기 풀을 찾아 옮겨다니면서 가축을 키우는 유목 생활을 했는데 그들의 조상인 튀르크족은 몽골 고원에서 생활하던 모습과 많이 닮았다. 이렇듯 비옥한 토지와 온화한 기후를 가진 터키 땅에 튀르크족이 이동해 오기 전까지 어떤 나라가 세워지고 어떤 문화가 꽃피었을까? 이 땅에는 언제부터 사람들이 살기 시작했을까?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주거지 차탈회위크. 평평한 지붕의 구멍으로 막 얼굴을 내민 차탈의 머리카락을 뜨겁고 마른 바람이 쓸고 지나갔다. 한숨을 쉬며 먼 하늘을 쳐다보는 차탈의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하다. 벌써 한 달 남짓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아 땅이 바짝 말라가고 있었다. 이러다간 봄에 뿌린 미래싹이 다 말라 죽어버리겠는걸? 옆집의 지붕 위로 낯익은 얼굴이 나타났다. 차탈, 뭐하고 있나? 비가 올 것 같은가? 글쎄요, 아직은요. 참 큰일입니다. 이러다가 농사는커녕 양이 먹을 풀도 말라버리겠는걸요? 나도 걱정이야. 우리 그러지 말고 족장님을 찾아가서 비를 내리게 해달라고 하늘에 빌어보자고. 출입문 없이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터라 두 사람은 옆집으로 이어진 지붕을 건너 사다리를 타고 골목으로 내려가서 족장을 찾아갔다. 족장은 마을 사람들을 모두 불러 모아 기우제를 지냈다.
후두둑 후두둑. 기우제를 지내고 며칠이 지나자 정말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차탈과 마을 사람들은 비를 맞으며 풀을 뽑고 밀밭을 돌보았다. 정말 감사한 일이었다. 하루 종일 비를 맞으며 일을 해서 몸은 몹시 피곤했지만 차탈은 집에 들어서자마자 벽에 걸어놓은 황소머리를 향해 또다시 감사 기도를 했다. 차탈은 올해 농사가 잘 되면 옆집 아저씨의 딸을 아내로 맞을 생각이다. 그녀는 엉덩이도 튼실하고 몸짓도 좋아 아이를 많이 낳을 수 있을 것이다. 황소머리 조각 아래 놓여있는 풍만한 여인의 조각상을 보면서 차탈의 마음은 들뜨고 볼은 살짝 상기되었다. 차탈이 사는 차탈회 위크는 콘야 부근의 구릉지대였다. 본래 큰 강이 가까이 있어 물이 풍부하고 땅이 기름져 농사짓기 좋았다. 여러 종류의 식물과 동물도 많았다. 아주 오랜 옛날 차탈의 먼 할아버지 때는 동물을 잡아먹고 나무 열매나 풀뿌리를 먹고 살았다고 한다. 그러다 언제부턴가 농사를 짓고 가축을 키우면서 집을 짓고 마을을 이루어 살게 되었다. 사람들은 불에 구운 흙 벽돌로 집을 지었다. 여름철의 뜨거운 햇볕과 겨울철의 추위를 막기 위해 집과 집 사이에 벽을 맞대어 지었고 지붕에 구멍을 뚫어 출입구로 사용했다. 이 구멍은 부엌의 화덕과 방의 벽난로에서 나오는 연기를 내보내는 굴뚝으로도 사용되었다. 해마다 벽에 새로 진흙을 발라 튼튼하게 했고 집안의 벽에는 그림을 그려 꾸리기도 했다. 지붕을 평평하게 만들고 그 위에서 가축을 길렀는데 이는 지금도 콘야 일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이다. 유적지의 크기로 보아 차탈회 위크에는 약 5천에서 1만 명 정도가 공동체를 형성하며 살았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기원전 9천년 무렵부터 이곳에도 사람들이 살았겠지만 본격적으로 살기 시작한 것은 기원전 6500에서 5800년 무렵으로 신석기 시대에 해당한다. 특히 차탈회 위크는 현재까지 발굴된 가장 오래된 인류의 집단 주거지 가운데 하나로 터키 땅이 아주 일찍부터 사람들이 살았음을 알 수 있는 유적지다. 이곳의 벽화나 조각품과 비슷한 유적들이 터키의 다른 지역이나 시리아에서도 발견되었는데 이를 통해 비슷한 시기에 다른 지역에서도 신석기 문화가 발달했음을 알 수 있다. 기원전 3000년 무렵에는 에게해 연안의 트로이, 앙칼라 동쪽의 알리자, 효육 등에서 청동기 문화가 발달했다. 이렇듯 오늘날의 터키 땅은 아주 오래전부터 인류가 살아왔던 생활 무대였다. 2. 철의 제국 히타이트가 번성하다. 인류 최초로 철을 사용한 히타이트. 유럽에서 청동기 문명이 발달하고 있을 즈음인 기원전 2000년경부터 터키의 수도인 앙카라 부근에서는 인류 최초로 철을 만들어 사용했던 히타이트 문명이 발달했다. 이들의 유적지에서는 성문을 지키는 사자상, 이륜 전차를 타고 반달형 칼과 철퇴를 메고 행진하는 군신상, 도끼를 들고 있는 전사상 등이 발굴되었다. 특히 인류 최초의 평화협정이 맺어진 전투라고 할 수 있는 카데시 전투 내용이 담긴 점토판이 발견되었다. 카데시 전투는 히타이트가 하투샤를 수도로 정하고 아나톨리아 일대를 지배하면서 남쪽으로 세력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이집트와 치열하게 벌인 전투였다. 기원전 1288년 바람이 흙먼지를 일으키며 한바탕 휩쓸고 지나간 카데시 벌판에 수만 명의 병사들이 완전 무장한 채 서로 창을 겨누고 서 있었다. 병사들 사이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고 곧 전투가 벌어질 태세였다. 한쪽은 무아탈리스 왕이 이끄는 히타이트 군대, 다른 쪽은 람세스 2세가 이끄는 이집트 군대였다. 왕의 신호가 떨어지자마자 히타이트 병사들은 곧바로 이집트군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전차가 앞서고 반달형 칼과 철퇴를 든 전사들이 그 뒤를 따랐다. 바퀴가 2개 달린 전차에는 2명의 병사가 탔다. 한 명은 말꼬리를 잡고 전차를 몰았고 다른 병사는 손에 활을 들고 등에는 긴 창을 꽂은 채 상대방을 공격했다. 이들이 사용한 무기는 모두 철로 만든 것으로 강하고 날카로웠다. 둘은 마치 한 몸같이 움직였다.
람세스 2세가 이끄는 군대도 막강했지만 속수무책이었다. 이집트 병사들이 가진 창과 칼은 그때까지 청동으로 만들어진 것이었기 때문이다. 전차를 탄 히타이트 군사들은 이집트군 사이를 빠르게 헤집고 다니며 마음대로 유린했고 이집트군은 추풍낙엽처럼 쓰러졌다. 이 전쟁은 10년 동안이나 이어졌다. 결국 지칠 대로 지친 두 나라는 마침내 전쟁을 끝내기로 한 뒤 평화조약을 맺고 친선을 도모했다. 히타이트 왕은 두 나라는 상대방을 공격하지 않는다. 제3자의 공격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대응한다. 는 등의 내용을 점토판에 쐐기 문자로 기록했다. 이집트는 람세스 2세의 신전에도 같은 내용을 조각했다. 비록 적군이긴 하지만 날쌔고 용감한 히타이트 병사들을 기념해서 이륜 전차도 함께 새겼다. 이것이 현재까지 알려진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평화조약인 카데시 조약이다. 카데시. 당시 철을 생산하는 기술은 히타이트만 가지고 있었다. 철제 무기가 청동제 무기보다 훨씬 튼튼하고 날카로웠기 때문에 이집트의 람세스 2세도 고전을 면치 못했던 것이다. 많은 나라들이 제철 기술을 배우고 싶어 했다. 하지만 히타이트는 완성된 무기와 장식품만을 수출할 뿐 제철 기술은 알려주지 않았다. 당시 철은 매우 귀해서 금의 5배, 은의 40배 가격에 거래되기도 했다. 히타이트는 기원전 1200년경 발칸 반도에서 들어온 이민족의 공격을 받고 갑자기 멸망해버렸다. 이집트 기록에 따르면 히타이트를 멸망시킨 이민족은 바다의 민족으로 고대 그리스 역사에 등장하는 도리아인으로 보인다. 도리아인의 공격으로 히타이트의 흔적은 역사 속에 묻혀버렸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난 1906년 독일과 터키의 고고학자들이 앙카라에서 동쪽으로 150km 떨어진 보아즈칼레에서 평화조약의 내용이 담긴 한 장의 점토판을 발굴하면서 그들이 이룩한 수준 높은 문명이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되었다. 좁은 골짜기에 있는 마을이라는 뜻을 가진 보아즈칼레가 바로 히타이트의 수도 하투샤였던 것이다. 보아즈칼레에서 발굴된 히타이트 유물들은 앙카라의 아나톨리아 문명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데 당시 히타이트에 발달된 철기 문화를 엿볼 수 있게 해준다. 황금의 나라 프리기아. 히타이트 왕국이 멸망한 뒤 기원전 8세기경 아나톨리아에는 여러 개의 작은 나라와 부족들이 서로 경쟁하면서 발전하고 있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고르디온에 있었던 미다스 왕의 나라 프리기아 왕국이다. 청동기를 사용한 황금의 나라 프리기아는 기원전 550년경 페르시아에 멸망당하면서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그리고 1950년 고고학자들이 고르디온 부근에 있는 80여 개의 커다란 무덤을 발굴하기 시작했다.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만지는 물건마다 황금으로 변하게 하는 손과 당나귀 같은 큰 귀를 가졌다는 프리기아의 왕 미다스의 무덤을 찾기 위해서였다. 학자들은 지름이 300m, 높이가 50m나 되는 가장 큰 무덤을 미다스 왕의 것으로 추측했다. 고고학자들이 괭이와 삽으로 흙을 헤치고 무덤 한가운데 있는 시신을 묻은 방 안에 들어서는 순간 퀴퀴한 냄새가 코를 찌르고 먼지가 온 방을 가득 채웠다. 나무로 만들어진 침대는 외부의 공기가 닿자마자 2300년이라는 긴 세월을 견디지 못하고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침대 위의 유골은 멀쩡한 모습으로 남아 있었다. 발굴 당시 미다스 왕은 옷을 입은 채로 있었으나 공기와 접촉하는 순간 안타깝게도 옷은 먼지가 되어 날아가 버리고 앙상한 뼈들만 남았다. 그리스 신화에 따르면 미다스 왕은 술의 신인 디오니소스의 스승을 극진히 대접한 대가로 황금의 손을 가졌지만 만지는 것마다 황금으로 변하게 만드는 고통을 겪었으며 또 태양의 신인 아폴론의 비파 소리를 낮게 평가했다가 보복을 받아 당나귀 귀같이 커다란 귀를 갖게 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발굴된 유골을 통해 추측해보면 미다스 왕은 약 60세에 키 160cm 정도의 작은 체구를 가지고 있었다. 신화와는 달리 왕의 귀는 보통 사람보다 약간 큰 정도였다. 무덤 안에서는 독특한 무늬를 새겨 넣은 책상과 청동으로 만든 냄비가 나왔다.
하지만 만지면 모두 금으로 변하는 손을 가진 주인공의 무덤에서 황금으로 만든 껴묵거리는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 신화는 신화일 뿐인지. 3. 그리스 로마 문화가 발달하다. 클레오파트라가 보석을 샀던 에페스. 에게의 연안의 터키 땅에는 기원전 8에서 7세기 무렵부터 그리스 본토에 살고 있던 수많은 그리스인들이 건너와 폴리스를 건설했다. 그 뒤 기원전 1세기 무렵부터는 로마 제국의 영토가 되면서 여러 도시가 발달했다. 당시의 도시 모습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유적지가 바로 에페스, 가로 에페수스다. 에페스에서 에게의 항구로 이어지는 큰 길 양쪽에는 기둥이 줄지어 세워졌고 상점들이 끊임없이 이어져 있었다. 기둥에는 밤에도 등불이 켜져 있어 길을 밝혔다. 당시 가로등이 켜져 있는 곳은 이 지역 말고는 알렉산드리아와 로마뿐이었다. 상점들에는 여러 지역에서 가져온 곡물과 생선, 야채는 물론 온갖 보석과 화장품 등이 즐비했다. 이집트의 클레오파트라 여왕이 로마의 안토니우스와 함께 거닐다가 보석을 샀다고 전해지는 상점도 있었다. 전성기 때는 무려 25만 명의 귀족과 평민, 노예들이 살았다고 한다. 귀족들은 주로 남쪽 언덕에 호화로운 집을 짓고 모여 살았다. 여러 지역과 무역을 해서 부자가 된 에페스 사람들은 목욕탕에서 온천을 즐겼으며 지붕이 있는 소극장 오데온에서 시 낭송회와 음악회를 자주 열었다. 또 한꺼번에 2만 4천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야외 원형극장에서는 그리스의 비극과 희극이 공연되어 마음껏 즐길 수 있었다. 도시의 아고라와 공회당에서는 열띤 토론과 논쟁이 벌어졌다. 거리 한쪽에는 물로 용변을 처리하는 수세식 공중 화장실도 있었으며 수천 권의 책을 소장한 셀수스 도서관과 왕들의 신전, 헤라클레스의 개선문 등이 있었다. 이곳은 로마가 아니었지만 없는 것이 없었다. 이곳에서 사람들은 삶을 풍요롭게 즐기고 다양한 문화를 누리며 로마인처럼 살았다. 그리스와 로마 제국의 도시들이 발달하다. 에페스처럼 에게의 연안에는 수많은 도시들이 세워졌다. 도시들은 이후 오랜 세월에 걸쳐 발달했다. 기원전 8에서 7세기 무렵부터 아테네와 스파르타 등 그리스 본토의 폴리스에 살고 있던 그리스인들이 이곳으로 이주해와 이곳을 이오니아 지방이라고 불렀다. 이들은 본토에서와 같은 폴리스라 부르는 공동체를 만들어 상업활동을 활발히 하는 등 큰 번영을 누렸다. 트로이, 비잔티움, 스미르나, 가로 이즈미르, 가로 페르가몬, 가로 베르가마, 가로 히에라폴리스 등의 폴리스에는 그리스의 아테네처럼 신전과 아고라, 원형극장을 세웠다. 사람들은 그리스 본토와 수시로 교류하면서 신화와 건축, 철학과 역사를 발달시켰다. 역사의 아버지 헤로도투스, 수학자 피타고라스, 철학자 디오게네스, 의사 히포크라테스 등 유명한 학자들이 이곳에서 태어나고 활동했다. 기원전 1세기 무렵부터 이곳은 로마 제국의 영토가 되었으며 그리스의 도시들이 로마 제국의 도시로 발전했다. 본래 이탈리아 중부에서 일어난 로마는 기원전 3세기에 서지중해의 해상권을 장악했고 이후에도 정복전쟁을 계속해 그리스, 아나톨리아, 이집트, 북부 아프리카, 에스파냐 등을 차지하는 대제국으로 발전했다. 로마 제국의 영토로 편입된 이후 사람들은 도시들을 거점으로 교역 활동을 활발히 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사는 도시에 로마와 같은 원형 경기장, 극장, 신전, 도서관, 화장실, 시장 등을 만들었다. 이에 따라 각 도시들은 작은 로마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비슷한 모습을 띠게 되었다. 오늘날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모습을 가장 잘 보려면 이탈리아나 그리스가 아닌 터키를 가야 한다고 할 정도로 터키에는 원형이 잘 보존된 이 시기의 유적지들이 많다. 4. 초기 기독교 교회가 자리 잡다. 기독교인의 은신처, 지하도시. 1960년대 카파도키아 부근의 한 마을에서 닭이 감쪽같이 사라지는 일이 자꾸만 일어났다.
어느 날 한 꼬마가 닭 한 마리를 뒤쫓아다니며 놀고 있었는데 역시 그날도 갑자기 닭이 사라져 버렸다. 깜짝 놀란 꼬마는 닭을 잃어버렸을지도 모른다는 걱정 때문에 닭이 또 놀던 곳으로 한 걸음에 달려갔다. 닭이 사라진 곳에는 조그마한 구멍이 있었고 꼬마는 닭을 찾겠다는 욕심에 겁도 없이 구멍 속으로 몸을 집어넣었다. 그런데 조그마한 구멍은 터널과 같이 아래로 쭉 연결되어 있었고 끝이 어딘지 보이지도 않을 만큼 깊었다. 발굴 결과 이곳은 깊이 85m 지하 8층으로 이루어진 지하 도시로 한꺼번에 5,000명 정도가 생활할 수 있는 큰 규모였다고 한다. 지름 1m 정도의 구멍을 수직으로 도시의 바닥까지 뚫어 지상에 있는 공기와 물을 공급했는데 이 때문에 깊은 우물이라는 뜻을 가진 데린구유라고 불린다. 데린구유는 기독교인들이 로마의 탄압을 피해 지하로 숨어 들어가서 만든 생활 공간으로 개미집처럼 끝없는 미로로 연결되어 있었다. 기독교인들은 각 층마다 곳곳에 식당, 부엌, 교회, 창고, 우물 등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추고 예배를 보고 신앙을 지키면서 숨어 살았다. 입구는 몸을 구부려야 들어갈 수 있을 만큼 좁았으며 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 통로 곳곳에 돌로 회전문을 만들었다. 연자방아처럼 생긴 회전문은 안에서는 쉽게 열리지만 밖에서는 잘 열리지 않았다. 로마 시대 이후에도 지하 도시는 이슬람 세계의 침입을 피하기 위해 계속 사용되었다. 카파도키아 지역에는 테린구유 외에도 여러 개의 지하 도시가 남아있다. 기독교가 가장 먼저 뿌리내린 터키 땅. 터키 땅에는 데린구유 외에도 기독교의 성지가 많다. 터키를 방문하는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가 바로 성지를 순례하기 위해 그곳을 찾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기독교가 뿌리내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바울 역시 터키 땅인 아나톨리아 반도 출신의 유대인이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부자 아버지를 둔 덕분에 별다른 어려움 없이 성장했고 예루살렘에 유학까지 갈 수 있었다. 어느 날 바울은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신의 빛을 보게 되었다. 그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뒤 아나톨리아 반도, 그리스, 마케도니아 지방 등 로마 제국을 두루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파했다. 에페스에서는 아르테미스 여신의 신전 모형을 만들어 팔던 사람들과 우상 숭배 문제로 다투다 쫓겨나기도 했다. 또 유대인의 고소로 옥에 갇히기도 했으며 결국은 로마로 끌려가 십자가형을 받고 순교했다. 바울이 선교한 곳 외에도 터키 땅에는 초기 기독교의 성지가 많다. 바울이 선교 활동을 펼치던 중에 세계 최초로 만든 교회가 안티오쿠, 가로 안타키아에 있었으며 이곳 안티오쿠의 신자들은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다. 크리스티안. 특히 에페스에는 성모 마리아의 집과 성 요한 교회가 있어 기독교 성지 순례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전 국민이 99%가 이슬람교를 믿는 터키 땅에서 유럽 세계의 정신적 바탕이 되는 기독교가 가장 먼저 뿌리내렸던 것이다. 콘스탄티노플, 기독교 세계의 중심이 되다. 로마 시대의 기독교는 수많은 탄압을 이겨내고 마침내 콘스탄티누스 대제 때 종교의 자유를 얻었다. 그는 영적인 체험을 한 후 기독교 신앙을 인정한 것이다. 312년의 어느 날 구름 낀 잿빛 하늘은 금방이라도 비를 쏟아낼 것 같았다. 진군을 멈추고 휴식을 취하기 위해 막사에 짐을 푼 콘스탄티누스 대제는 우연히 서쪽 하늘을 쳐다보다가 깜짝 놀랐다. 하늘에는 이상한 표시와 함께 글자가 물꽃같이 흐트러지면서 써지고 있었다. 황제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신하들에게 물었다. 저건 무슨 표시인가? 폐하 저건 십자가처럼 생겼는데요. 아니 그러면 그 옆에 있는 글자는 무엇이냐? 옆에 있던 신하가 이 표시로 너희는 승리할 것이다 라고 더듬거리며 읽었다. 그게 무슨 뜻인가? 황제는 여러 신하를 돌아보았으나 어느 누구도 속 시원히 대답하지 못했다. 그날 밤 콘스탄티누스는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더니 모든 방패와 군대 깃발에 십자가를 그리고 싸워라 라고 계시해 주었다. 성령을 입은 것이다. 다음날 아침 콘스탄티누스의 군대는 십자가가 그려진 군대 깃발과
십자가가 새겨진 방패를 들고 전투에 나가 승리를 거두었다. 전투가 끝난 뒤 그는 마을 위에서 칼을 높이 쳐들고 외쳤다. 기독교의 하나님이 내게 승리를 주셨다.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을 숭배할 것이다. 전쟁터에서 돌아온 대제는 기독교를 믿는 것을 허용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사람들이 교회에 나갈 수 있도록 일요일을 공휴일로 정했으며 박해 중에 몰수된 교회의 재산을 돌려주었고 성직자를 우대했다. 313년에는 밀라노 칙령을 발표해 기독교를 공인하기에 이르렀다. 사람들은 더 이상 기독교를 믿는다는 이유로 십자가형을 당하거나 콜로세움의 사자밥이 되지 않을 수 있었다. 이후 콘스탄티누스 대제는 325년에 아나톨리아의 니케아 가로 이즈니크에서 300여 명의 성직자가 모인 가운데 종교회의를 열었다. 이 회의에서 당시 여러 교리 가운데 하느님과 예수와 성령은 하나라는 삼위일체설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그리고 콘스탄티노플 교회를 기독교 교회의 중심으로 삼았다. 이로써 로마 제국의 중심지인 콘스탄티노플이 기독교의 중심이자 유럽 세계의 중심이 되었다. 5. 콘스탄티노플 비잔티움 제국의 중심이 되다. 비잔티움에서 콘스탄티노플로. 콘스탄티누스가 즉위할 무렵 로마 제국은 점점 약화되고 있었다. 콘스탄티누스 대제는 제국의 새 기운을 불러일으켜 낡고 타락한 로마를 벗어나고 싶었다. 로마를 대신할 수도를 추천해 보시오. 콘스탄티누스의 명에 많은 사람들이 비잔티움을 추천했다. 비잔티움은 지방장관 비자스와 개척의 영웅 안테스를 중심으로 그리스인들이 건설한 폴리스였다. 보스포루스 해협을 사이에 두고 아시아와 유럽이 만나는 지점에 있습니다. 이전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 때 동쪽 로마의 중심지이기도 했습니다.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 지중해로 나가거나 무역을 하기에 아주 좋습니다. 방어하기에도 유리합니다. 좋소, 비잔티움으로 옮기도록 하시오. 콘스탄티누스는 비잔티움의 교회와 궁전, 원로원과 원형 경기장을 만들고 330년에 수도를 옮겼다. 로마 제국의 중심지는 더 이상 이탈리아가 아니었다. 비잔티움은 새로운 로마라는 뜻의 노바 로마 또는 콘스탄틴의 도시라는 뜻의 콘스탄티노플이라고 불렀다. 콘스탄티누스 대제 이후 로마 제국은 힘이 더욱 약화되었다가 결국 395년에 콘스탄티노플을 수도로 한 동로마 제국과 로마를 수도로 한 서로마 제국으로 분열되었다. 힘이 약해진 서로마 제국은 476년 게르만족의 침입을 받아 멸망했다. 하지만 서로마 제국이 멸망한 뒤에도 동로마 제국은 아나톨리아 반도와 콘스탄티노플을 중심으로 약 1000년간 더 번영을 누리며 발전했다. 이러한 동로마 제국은 비잔티움 제국이라고도 부른다. 비잔티움 제국은 6세기 유스티니아누스 황제가 다스릴 때 전성기를 맞았다.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비잔티움 제국을 다스리다. 유스티니아누스가 비잔티움 제국을 다스리던 532년 1월의 어느 날 아침 차가운 바람이 몰아치던 콘스탄티노플의 원형 경기장은 엄청나게 많은 군중이 동시에 질러대는 함성으로 떠나갈 듯했다. 그는 하나같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주먹을 하늘로 축혀 올리며 니카, 니카, 가로 무찔러라, 이겨라를 외쳤다. 원형 경기장을 빠져나온 그들은 성난 파도같이 거리를 휩쓸고 다니면서 상인들의 상점을 습격하고 황궁에 불을 질렀다. 이들의 발 아래 성소피아 성당 등 콘스탄티노플의 주요 건물이 참혹하게 불타고 파괴되었다. 이들이 폭동을 일으킨 까닭은 무엇일까? 당시 비잔티움 제국의 황제들은 관리들에게 관직을 팔아 돈을 마련했다. 황제들은 그렇게 마련한 돈을 가지고 콘스탄티노플의 민중들에게 무료로 급식을 제공하고 각종 축제와 운동 경기를 열어주면서 왕권의 안정을 꾀해왔다. 특히 원형 경기장에서 열리는 말이 끄는 이륜전차 경주는 콘스탄티노플 시민들에게 열광적인 인기를 얻고 있었다. 그런데 527년 황제로 즉위한 유스티니아누스가 과감하게 이를 폐지했다.
돈으로 관직을 사고 파는 일을 없앴고 빵을 무료로 나눠주지도 않았으며 전차 경주도 모두 금지시켜버렸다. 공짜 빵과 전차 경주가 주는 쾌감에 오랫동안 익숙해져 있던 군중은 이를 잊지 못하고 그리워했다. 전차 경주가 열리지 않아도 매일 원형 경기장에 나와 주변을 배회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특별한 주동자도 없이 폭동이 일어났던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누가 먼저라고 할 것도 없이 경기장에서 늘 외치던 그 구호를 외쳤다. 니카, 이겼다, 우리가 승리했다. 그들은 여세를 몰아 개혁을 추진했던 사람들을 죽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자기들 마음대로 새 황제를 선출하기도 했다. 도시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궁궐마저 불태우는 성난 군중의 기세에 놀란 유스티니아누스 황제는 콘스탄티노플에서 도망치려 했다. 그때 테오도라 황후가 지금 도망치면 다시는 황제 자리에 앉지 못한다고 꾸짖으며 당당히 맞서라고 설득했다. 황후의 이야기를 들은 유스티니아누스는 결국 궁궐을 떠나지 않았다. 오히려 장군에게 군대를 이끌고 경기장으로 가서 군중을 진압하라고 명령했다. 황제의 군대는 원형 경기장에 모여있던 사람들을 칼과 창으로 잔인하게 진압했다. 이때 황제의 군대에게 무참히 죽어간 사람이 무려 3만 명이 넘었다. 콘스탄티노플 인구의 6분의 1이 그 자리에서 죽은 것이다. 비잔티움 문화가 발달한 콘스탄티노플. 즉위한 지 5년 만에 니카의 반란을 피로 진압한 유스티니아누스는 강력한 황제권을 바탕으로 위대한 로마 제국의 부활을 꿈꾸었다. 그는 영토를 확장해 과거 로마 제국의 영토 대부분을 다시 차지했고 지중해를 다시 비잔티움 제국의 수도로 만들었다. 콘스탄티노플은 1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모여 사는 대도시가 되었으며 길바닥까지 돌로 매끈하게 포장할 정도로 큰 번영을 누렸다. 하지만 영토가 넓어지면서 각 지역마다 제각기 다른 법률을 사용하자 제국은 혼란에 빠졌다. 어떤 지역에서는 도둑질한 사람을 사형시키는데 다른 지역에서는 벌금 정도의 가벼운 벌을 준다면 제국은 하나로 통합될 수 없었다. 이에 유스티니아누스 황제는 넓은 영토와 여러 민족을 다스리기 위해 법률을 만들도록 했다. 수백 명의 학자가 옛 그리스와 로마의 법률을 수집하고 분석해서 유스티니아누스 법전을 만든 것이다. 비잔티움 제국은 유스티니아누스 황제가 다스리는 동안 날로 번창했다. 로마 제국의 영광을 재현하는 듯 했다. 그러나 그 영광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 그가 죽고 난 후 황제의 권위가 점차 약해지더니 결국 7세기 초에는 군대가 반란을 일으키고 마음대로 황제들을 세워 제국을 다스렸다. 그 뒤 군인 황제의 등장으로 힘이 약화되기는 했지만 터키 땅은 오랫동안 비잔티움 제국의 영토였다. 10에서 11세기 초에 다시 한번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때의 버금가는 영토 확장을 이뤄냈지만 제국은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고 정체되었다. 마침 10세기 무렵부터 튀르크족이 서서히 아나톨리아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이슬람교를 믿는 튀르크족이 멀리 동쪽으로부터 이동해와 기독교 문화가 발달한 아나톨리아 땅에 여러 나라를 세우면서 제국은 더욱 위축되었다. 11세기에는 셀주크 제국과 벌인 만지케르트 가로 말라즈키르트 전투에서 패했고 12세기에는 룸 셀주크와 벌인 미리오케 팔론 전투에서 또다시 패배했다. 그리고 4차 십자군 전쟁 때는 콘스탄티노플이 점령되는 등 비잔티움 제국의 세력이 크게 줄어들었다. 마침내 1453년 오스만 제국의 메호메트 2세가 콘스탄티노플을 함락시키면서 1000년의 역사를 가진 비잔티움 제국은 멸망하고 말았다. 콘스탄티노플은 이스탄불로 이름이 바뀌었다. 이제 터키 땅은 기독교를 중심으로 한 비잔티움 문화권에서 튀르크족의 이슬람 문화권으로 넘어가게 되었다. 비잔티움 문화의 꽃 성 소피아 성당. 솔로몬이여 우리는 당신을 이겼노라. 5년여에 걸친 대역사 끝에 드디어 성당이 완성되었던 537년 12월 27일 유스티니아누스 황제는 감격에 겨워 소리 높여 외쳤다. 성 소피아 성당을 건설하는 데 비잔티움 제국의 모든 것이 동원되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었다. 유명한 수학자였던 안테미우스가 수석 건축기사를
기하학자인 이시도르스가 조수를 맡았고 목수 1000여 명과 노동자 1만여 명이 작업이 동원되었으며 최고의 건축 재료를 썼다. 황제는 자신의 자존심을 걸고 그전보다 더 크고 더 아름다운 성당을 짓도록 했다. 마침내 성당이 완성되자 그 아름다움에 감탄한 유스티니아누스는 예루살렘의 성전보다 더 아름다운 성당을 지었다며 솔로몬을 이겼다고 소리쳤다. 유스티니아누스 황제는 니카의 반란 때 불타버린 성당을 다시 일으켜 세우려고 했다. 하나님을 모시는 교회가 왜 이렇게 자주 불타는지 그 원인을 찾아라. 유스티니아누스는 불에 쉽게 타는 성당 구조를 고쳐야 한다고 생각했다. 지금까지 성소피아 성당은 외관은 돌로 쌓았지만 지붕을 비롯한 내부 기둥은 목재를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안테미우스의 설명을 들은 유스티니아누스는 그렇다면 성당의 본체에 목재를 사용하지 말고 지으라고 명령했다. 필요한 재료는 무엇이든지 가져다 써라. 고대 신전의 대리석 기둥이라도 가져다 써라. 이때 에페스의 아르테미스 신전과 델피 신전의 대리석 기둥이 뽑혔고 붕괴되었다. 또 내부 구조도 다르게 만들었다. 이전에는 직사각형의 바실리카형 건물이었다. 바실리카에는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모일 수 있었지만 앞뒤 거리가 너무 멀어 뒷줄에 앉은 사람에게는 예배가 전달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 성당은 예배에 참가한 사람들이 모두 집중할 수 있도록 정사각형의 몸체를 만들었다. 그 위에 하늘을 상징하는 커다란 돔 지붕을 올렸다. 돔 지붕은 24개의 엄청나게 큰 대리석 기둥으로 받쳤다. 몸체의 벽과 돔이 만나는 부분에는 아치형 창문을 만들고 생유리를 장식했다. 햇빛이 생유리를 통과하면서 오색 찬란한 빛을 뿜어내면 성당 안은 환상적인 모습으로 변했다. 성당 내부의 벽면은 화려한 모자이크화로 장식했다. 벽이나 천장에 끈적끈적한 하얀 석고를 얇게 펴바른 다음 유리로 만든 금칠 조각들을 조금씩 다른 각도로 붙여서 모자이크화를 만들었다. 햇빛이 비치면 빛이 여러 갈래로 반사되어 성화가 훨씬 화려하고 성스럽게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아쉽게도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때 어떤 모자이크화가 있었는지는 지금 알 수가 없다. 726년부터 시작된 성상 숭배 금지령에 따라 많은 모자이크화들이 파괴되었기 때문이다. 성소피아 성당은 이후 이슬람교의 모스크로 그리고 지금은 아야소피아 박물관으로 변했지만 1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여전히 사랑을 매혹시키는 멋진 자태로 사라진 비잔티움 제국의 영화와 터키 땅에 꼽힌 고대 서구 문명의 찬란한 유산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 바실리카는 고대 이탈리아의 시장, 관공서와 같이 내부가 텅 빈 직사각형 강당이 있는 건물을 뜻한다. 성소피아 성당, 높이 54m, 동서 길이 77m, 남북 길이 71.7m, 넓이 7,000제곱킬로미터의 정사각형 벽 위에 지름 32.96m짜리 돔 지붕을 올린 비잔티움 양식의 대표적인 성당이다. 이 내부는 화려한 모자이크로 장식되어 있다. 2장 터키의 조상 티르크 1. 터키 조상을 만나다. 터키 1400여 년 전에 건국되다. 터키는 1952년에 건국 1400주년 기념제를 열었다. 무스타파 케말 아타튀르크가 공화국을 건설한 1923년으로부터는 30년, 오스만 제국이 세워진 1299년으로부터는 650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터키라는 나라가 세워진 지 1400년이나 되었다고 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14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자. 552년, 이해에는 역사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을까? 중국의 역사 기록에 따르면 552년은 돌궐이 유연으로부터 독립해서 나라를 세운 해다. 왜 터키는 동방의 유목민족인 돌궐이 나라를 세운 552년을 건국의 기원으로 삼았을까? 과연 돌궐과 터키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1923년에 탄생한 나라의 정식 이름은 터키어로
튀르키예 줌후리예티, 즉 튀르키예 공화국이다. 나아가 터키는 스스로 자신들의 조상을 몽골 초원을 누비던 유목 민족인 튀르크족이라고 말한다. 왜 터키는 튀르크족을 조상이라고 말할까? 튀르키예는 튀르크와 같은 말인데 몽골의 오르혼강 주변에서 발굴된 오르혼 비문에 처음으로 쓰였다. 튀르크는 투쿠에에서 유래한 튀릭에서 나온 말로 힘센 또는 방패라는 뜻을 가진 유목민족의 힘찬 기상이 느껴지는 이름이다. 그런데 하늘, 콕에 속한 신성한 튀르크라는 귀한 뜻을 가진 퀵 튀르크가 바로 중국의 옛 기록에 자주 등장하는 돌궐이다. 중국에서는 튀르크의 음을 따서 돌궐로 적었는데 돌은 부딪히다, 뚫다, 갑작스럽다 라는 뜻이며 궐은 오랑캐를 뜻한다. 따라서 돌궐이란 말은 튀르크의 침입으로 자주 괴롭힘을 당했던 중국인들이 날뛰는 오랑캐 족속이라는 뜻으로 이들을 낮추어 부른 이름인 것이다. 삼국시대에 만주를 호령했던 고구려와 손잡고 중국을 견제해 우리나라 역사책에도 자주 등장하는 돌궐이 바로 튀르크다. 그렇다면 중국이 낮추어 부른 돌궐 대신 그들이 스스로를 일컬었던 튀르크라고 부르는 것이 좋지 않을까? 튀르크, 즉 돌궐은 오늘날 터키에서 동쪽으로 아주 멀리 떨어진 몽골 초원에서 살던 사람들이다. 이들은 6세기 후반에 몽골 초원을 아우르는 제국으로 발전했다가 동튀르크와 서튀르크로 분열되었다. 서튀르크족의 일부인 셀주크 튀르크가 점차 서쪽으로 이동해서 셀주크 제국을 세웠으며 이들이 계속 서쪽으로 영토를 넓혀 터키 땅에 룸 셀주크를 세웠다. 그 뒤를 이어 오스만이 세운 오스만 제국이 오늘날 터키 땅을 중심으로 발달했고 이를 직접 계승한 나라가 바로 터키다. 결국 오늘날의 터키는 튀르크족이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 서쪽으로 먼 길을 이동해서 지금의 터키 땅에 세운 나라인 것이다. 유목 생활을 하며 초원지대를 떠돌다. 본래 튀르크족이 살았던 몽골과 중앙아시아 지역은 건조한 초원이 끝없이 펼쳐진 곳이었다. 서늘한 여름에 4개월간 계속되다가 다시 혹독한 겨울이 8개월간 이어질 뿐 봄과 가을은 거의 없었다. 이곳에서 이들은 주로 양, 소, 말, 낙타 등의 가축을 키우며 살았다. 이곳은 마실 물과 먹을 풀이 항상 부족했다. 여름에 가뭄이 들어 풀이 말라버리거나 때 이른 추위로 눈이 일찍 내려 풀이 눈에 덮여버리면 그때마다 부족 전체가 목숨을 걸고 새로운 곳으로 이동해야 했다. 몽골 초원의 한 마을에 며칠 동안 건조한 바람이 사정없이 불었다.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은 채 해는 뜨겁게 초원을 달구었다. 저녁이 되자 사람들은 말을 타고 양떼를 몰아 마을로 돌아왔다. 몇 개의 천막집에 듬성듬성 모여있는 마을은 동물들의 울음소리로 금세 소란스러워졌다. 저녁을 먹은 뒤 사람들이 족장의 집으로 모여들었다. 동쪽 초원에서는 더 이상 양에게 먹일 풀을 찾을 수가 없어요. 서쪽도 마찬가지예요. 그래, 벌써 옮길 때가 되었나? 가뭄이 심해서 큰일입니다. 어쩔 수 없지. 내일 아침에 다른 곳으로 떠나도록 하자. 예. 모두들 한숨을 내쉬고 흩어져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다. 다음날 해가 뜨자마자 사람들은 집을 풀어 헤쳤다. 게르라고 불리는 집은 천막으로 만들었는데 이는 풀을 찾아 이동하며 살아야 했기에 언제든지 뜯고 다시 세우기 쉽게 하기 위해서였다. 사람들은 순식간에 집을 해체한 뒤 수레나 낙타 등의 살림살이를 싣고 양떼에게 먹일 풀을 찾아 또 다른 곳으로 옮겨갔다. 티르크족은 주로 여름과 겨울 야영지를 따로 두고 두 곳을 옮겨 다니면서 생활했다. 야영지로 이동하는 길목 곳곳에는 우물과 목초지를 만들었다. 이들은 돼지와 닭, 오리 등은 키우지 않았는데 걷는 속도가 너무 느려서 이동하는 데 방해가 되었기 때문이다. 척박한 자연환경을 이겨낼 강한 지도자가 필요하다. 티르크족은 한 게르에 사는 가족, 가로 오구시를 중심으로 몇 집이 모여 대가족을 이루며 살았다.
자식이 커서 결혼을 하면 부모는 자식에게 계르를 지어주고 가축 등 재산을 물려주었다. 결혼과 동시에 계르를 가졌기 때문에 티르크어에서 결혼한다는 말은 계르를 가진다와 같은 뜻으로 쓰였다. 계르를 가진 가장은 가족을 책임지기 위해 말타기, 활쏘기, 씨름 등을 익혔다. 결혼은 일부 일처가 원칙이 돼 만일 형제가 죽으면 죽은 형제의 아내와 결혼해서 형제의 가족을 책임졌다. 부모의 계르는 가장 마지막에 독립하는 나이 어린 막내가 물려받았다. 대가족이 여럿 모여 가문, 가로 우르구를 여러 가문이 모여 시족, 가로 보드를 이루었다. 시족은 베이라 부르는 시족장이 다스렸다. 또 여러 시족이 모여 부족, 가로 보둔을 이루었는데 부족의 세력을 따라 부족장은 카간이나 야부구로 나누어 불렀다. 카간은 부족을 다스리는 최고 지배자로 세금을 걷고 군대를 양성하며 재판을 담당했다. 티르크족은 척박한 자연환경 속에서 강한 지도자를 중심으로 서로 의지하면서 살았다. 좋은 목처지를 차지하기 위해 부족끼리 싸우기도 하고 부족 안에서 내분이 일어나기도 했다. 싸움에서 패배한 부족은 다른 목초지를 찾아 멀고 험한 길을 이동해야 했고 만일 마땅한 목초지를 찾지 못하면 부족 전체의 생명이 위험해지기도 했다. 이렇게 부족 내부나 부족 사이의 싸움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능력이 뛰어난 지도자가 부족을 이끄는 것이 무척 중요했다. 사람들은 나이가 아니라 능력을 보고 우두머리를 삼은 뒤 그에게 절대 복종했다. 가끔 지도력이 뛰어난 카간이 나타나면 부족은 순식간에 넓은 지역을 통합하고 큰 나라로 성장하기도 했다. 참고 흉노족과 훈족 그리고 티르크족. 애니메이션 뮬란에는 무서운 칼을 빼들고 바람처럼 빠르게 말을 타고 다니는 포악한 부족이 등장한다. 만리장성을 넘어 뮬란이 사는 한족 마을에 쳐들어와서 무자비하게 사람을 죽이고 식량을 약탈하는 사람들로 묘사되는 이들이 바로 흉노족이다. 이들은 돌궐을 세운 티르크족의 조상에 해당하는 부족으로 중국의 역사책에서 주서에는 돌궐은 대부분 흉노의 별종이다. 라며 돌궐이 흉노의 후손이라고 기록한 내용이 있다. 이들은 몽골에서 유목 생활을 하던 중 기원전 3세기 무렵 대제국을 건설했다. 천고마비의 계절인 가을이 오면 흉노족은 어김없이 농사를 짓는 한족의 땅으로 쳐들어가 식량을 약탈하곤 했다. 그래서 농경민족인 한족에게 가을은 항상 두렵고 공포스러운 계절이었다. 골칫거리인 흉노족의 침략을 막기 위해 진나라의 시황제는 만리장성을 쌓았으며 한나라 무제는 장건을 서쪽에 파견했는데 이 과정에서 비단길이 개척되었다. 로마 제국을 무너뜨린 게르만족의 이동을 불러온 이들 역시 흉노족의 한 갈래인 훈족이다. 훈족은 족장 아틸라의 지도 아래 기동성과 활을 무기 삼아 서유럽으로 쳐들어와서 대제국을 건설했다. 훈족이 쳐들어오자 라인강 유역에 살고 있던 게르만족이 땅을 잃고 서쪽으로 쫓겨났으며 이들은 로마 제국 곳곳을 휩쓸고 지나갔다. 게르만족의 침략으로 결국 서로마 제국은 476년에 멸망하고 말았다. 2. 티르크족 국가를 세우다. 티르크족은 늑대의 후예. 오래전 티르크족의 힘이 아주 약했을 때 한 부족이 주변 부족의 공격을 받았다. 그때 주민 모두가 살해되었는데 다행히도 어린 사내아이 한 명만이 겨우 살아남았다. 침입자들은 소년을 발견했지만 겨우 10살 남짓한 어린아이라 차마 죽이지 않고 두 발을 자른 뒤에 근처 풀밭에 버렸다. 발에서는 피가 흐르는 채 굶주리고 목마른 상태로 며칠을 버티던 소년은 늑대의 울음소리를 들었다. 순간 숨이 끊어져가는 고통 속에서도 생명의 끈을 붙잡고 있던 소년은 절망하고 말았다. 이제 정말 죽는구나. 조금 있으면 늑대의 밥이 될 것을 생각하니 저절로 눈물이 흘렀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늑대가 소년을 잡아먹기는커녕 먹을 것과 물을 주고 발에 난 상처를 핥아 아물게 해주는 등 온갖 정성을 다해 보살펴주는 것이 아닌가? 얼마 후 암컷인 늑대는 소년의 아이를 갖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침입자의 우두머리가 소년이 아직 살아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당장 그 소년을 죽이고 오너라. 침입자는 날쌘 말을 타고 쏜살같이 달려와 단칼에 소년을 죽여버렸다. 소년은 마지막 숨을 몰아쉬며 힘없는 눈으로 늑대를 바라보다 고개를 떨구었고 늑대는 소년의 옆을 떠나지 않은 채 슬프고 격한 분노의 울음을 토해냈다. 침입자는 늑대의 울음소리에 머리가 쭈뼛거리고 기분이 좋지 않았다. 늑대마저 죽이려고 칼을 휘두르자 그제야 늑대는 재빨리 산속으로 도망갔다. 늑대가 도망간 산속에는 동굴이 하나 있었는데 동굴 안은 넓고 풀이 많아 살기가 좋았다. 늑대는 동굴에 숨어 살면서 아들 10명을 낳아 키웠다. 10명의 아들은 커서 동굴 밖으로 나간 뒤 부인을 얻고 자손을 낳았으며 저마다 자기 성을 가졌다. 10명의 아들이 가진 10개의 성 가운데 막내 아들의 성이 아쉬나였는데 아쉬나라는 말은 튀르크어로 늑대라는 뜻이다. 그가 바로 튀르크 제국의 왕 카간을 배출하는 씨족의 조상이 되었다. 이 설화는 강인함의 상징인 늑대를 부족의 수호신 토템으로 숭배하였던 유목민족의 전통에서 비롯되었다. 우리나라의 단군 신화에 호랑이와 곰이 등장하듯 튀르크 제국의 건국 신화에는 늑대가 등장한 것이다. 튀르크 제국은 군대의 깃발 끝에 황금으로 새긴 암컷 늑대의 머리 모양을 달고 왕의 시종들을 늑대라고 부르는 등 늑대를 상징으로 삼았다. 부민, 튀르크족의 첫 국가를 세우다. 우리나라에서 고구려 백제 신라가 발전할 무렵인 6세기경 튀르크족은 우수한 철 생산 기술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유연, 가로 몽골 지방에 살던 고대의 유목 민족의 지배를 받고 있었다. 유연의 왕들은 튀르크족이 만들어준 철제 무기 덕분에 강한 군사력을 유지하면서도 이들을 마치 노예처럼 천하게 여기고 함부로 다루었다. 이때 튀르크족을 이끌던 사람은 부민, 가로 토문이었다. 당시 유연은 왕인 아나괴와 숙부가 서로 싸워 힘이 약해져 있었다. 부민은 아나괴를 이기게 도와준 뒤 그 대가로 유연의 공주와 결혼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나 아나괴는 대장장이 주제에 감히 누굴 넘봐 분수도 모르는 놈, 너희는 우리의 노예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라 라고 말하며 단칼에 거절해버렸다. 아나괴가 자신의 청혼을 거절하자 부민은 잔뜩 화가 났다. 자기들이 공급해주는 철제 무기 덕분에 유연이 강력한 군사를 유지하는 상황인데도 이렇게 무시하는 것을 더는 참을 수가 없었다. 게다가 자신들의 도움을 받아야 할 정도로 유연의 힘이 약해졌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다. 부민은 그래? 아나괴가 우리를 무시하고 청혼을 거절했다고? 좋아. 이제부터 우리가 만든 철제품은 단 한 개도 주지 않겠다. 우리를 무시한 아나괴에게 본때를 보여주고 이 치욕을 갚고야 말겠다. 고 다짐하며 관계를 끊어버렸다. 튀르크족이 더 이상 철제 무기를 공급해주지 않자 유연의 힘은 빠르게 약해졌다. 이 기회를 누리어 부민은 스스로 일릭, 즉 카간, 즉 나라를 세운 왕의 지위에 올랐다. 그 뒤 중국, 가로 당시는 서위와 손잡고 유연을 공격했다. 이들의 공격을 받은 유연은 멸망했고 아너게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중국은 자치통감이라는 역사책에서 이 일을 돌고래 토문이 유연을 습격해서 크게 격파하다. 유연의 아나괴가 자살하다 라고 기록하고 있다. 드디어 부민은 튀르크 이내에 나라가 탄생했음을 선언했다. 지금으로부터 약 1500년 전인 552년의 일이다. 이때 부민이 세운 나라가 튀르크족이 세운 최초의 나라로 터키는 이 해를 건국의 해로 기념하고 있다. 3. 서튀르크, 중앙아시아로 진출하다. 동튀르크와 서튀르크의 발전. 552년 아쉽게도 부민은 튀르크 국가를 건국하던 해에 세상을 떠났다. 그가 죽자 아들인 무카는 나라의 중심지인 동부지역을, 동생인 이스테미는 서부지역을 각각 다스렸다. 부모가 세상을 떠나면 자식과 친척들이 재산을 나누어 갖는 유목민족의 전통에 따른 것이다. 이후 동부지역은 동튀르크 제국, 서부지역은 서튀르크 제국으로 발전했다.
동티르크 제국은 고구려의 영토인 만주 부근까지 세력을 넓혔다. 오르혼 강변에 있는 비석 가운데 하나인 빌게 카간의 비문에 따르면 무카는 사방에 군대를 보내 모든 종족을 복속시키고 머리를 가진 자는 머리를 숙이게 하고 무릎을 가진 자는 무릎을 꿇게 할 정도로 강력한 힘을 가진 왕 카간이었다고 한다. 그의 지배 아래 동으로는 킨칸 산맥, 서로는 철문에 이르기까지의 땅이 모두 튀르크족이 지배하는 튀르크 국가가 되었으며 현명하고 용감한 군주 아래 신하와 귀족들 그리고 백성들도 모두 현명하고 용감했다고 한다. 572년 무칸이 사망했을 때 외투칸에서 거행된 장례식에는 중국, 티베트, 비잔티움, 거란, 고구려 등 사방의 국가와 종족이 조문사절을 보냈다. 서튀르크 제국은 중앙아시아 일대를 차지하고 번영을 이루었다. 오르혼 비석, 가운데 하나인 퀼테긴 비에 이스테미는 위로 푸른 하늘이 아래로 거무스름한 땅이 창조되었을 때 이 둘 사이에서 사람이 창조되었다. 사람들 위에는 나의 조상 부민 카간, 이스테미 카간이 위에 앉았다. 사방의 오만한 자들을 머리 숙이게 하고 힘있는 자들을 무릎 꿇게 했다. 라고 기록될 정도로 위대한 업적을 남겼다고 한다. 이스테미는 서튀르크 제국이 동서양의 길목에 있다는 점을 이용해 비단길을 통한 교역을 활성화했다. 실제로 이스테미는 567년에 콘스탄티노플에 직접 사신을 보내 비잔티움 제국의 유스티니아누스 2세와 만나 교류를 의논했다. 서튀르크 제국과 비잔티움 제국은 교류를 통해 상업과 무역이 크게 발달했다. 비록 튀르크 제국은 동서튀르크로 나누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넓은 영토를 다스렸고 중국에도 위협을 가할 정도로 강한 나라였다. 현장 스님 서튀르크의 왕을 만나다. 치키치키 차카차카 초코초코초로 시작되는 애니메이션 나라라 슈퍼보드나 중국 소설 서유기에는 손오공, 저팔계, 사오정을 데리고 불경을 구하기 위해 천축국인 인도로 향하는 삼장법사가 나온다. 삼장법사는 온갖 어려움과 모험을 겪으면서 인도에 도착한다. 이 삼장법사의 실제 인물이 바로 당나라의 현장스님이다. 현장스님 일행은 당나라를 출발해 인도로 가는 과정에서 서튀르크 제국의 왕에게 정중하고 극진한 대접을 받고 대당서역기라는 책에 당시에 겪은 일을 기록했다. 현장 스님이 서튀르크 제국을 지날 때 있었던 일이다. 스님 일행은 왕의 초대를 받았다. 스님 일행이 방문한 왕의 숙소는 커다란 천막으로 만들어졌는데 황금빛 꽃으로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었다. 왕은 자수를 놓은 녹색 비단 옷을 입고 비단으로 이마를 여러 번 두른 다음 나머지를 등 뒤로 늘어뜨린 머리 장식을 하고 있었다. 왕과 마찬가지로 화려한 비단 옷을 입은 관리들이 천막 입구에 큰 양탄자를 깔고 두 줄로 앉아 있었는데 그 수가 200여 명은 좋게 되어 보였다. 왕의 병사들 역시 모피나 모직옷을 입고 낙타와 말을 탔는데 숫자가 많아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 모두들 손에는 긴 창과 활, 부대를 상징하는 깃발을 들고 있었으며 하늘을 찌를 듯 용맹해 보였다. 현장 스님 일행이 천막 안에 들어서자 왕은 크게 웃으면서 이들을 환영했다. 왕은 현장 스님 일행에게 술과 안주를 대접했다. 삶은 양고기와 송아지 고기를 담은 접시가 끊임없이 나오고 음식이 산처럼 쌓였다. 떡과 밥, 육, 그루트, 포도는 물론 얼음 사탕도 나왔다. 흥을 돋우기 위해 악기가 연주되자 사람들은 술잔에 술을 채우고 잔을 부딪히면서 밤새도록 즐겁게 먹고 마셨다. 이렇듯 현장 스님의 눈에 비친 서튀르크 제국은 비단 옷을 입은 왕과 신하들 그리고 용맹한 군인들이 맛있는 음식과 편안한 잠자리를 누리며 살아가는 발달된 문화를 가진 나라였다. 4. 튀르크, 당과 대결하다. 쿠툴룩, 튀르크 제국을 다시 세우다. 튀르크족의 힘은 오래가지 못했다. 왕이 죽은 뒤 상속을 할 때마다 왕위를 둘러싼 다툼이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 나라가 여럿으로 쪼개지거나 힘이 약해지는 것을 피할 수 없었다. 마침 남북조로 분열되어 있던 중국이 수나라로 통일 589년 되면서 티르크를 위협하기 시작했다. 수나라의 뒤를 이은 당나라 역시 동티르크와 서티르크를 계속 공격했다. 결국 동티르크는 630년에 당나라 태종이 이끄는 대군의 침략을 받아 왕은 당나라로 끌려가고 부족은 뿔뿔이 흩어져 버렸다. 서티르크도 당나라 대군의 침략을 받아 651년에 멸망했다. 이후 티르크족은 당나라의 지배를 받았다. 680년경 티르크 부족은 독립운동을 펼치기 시작했다. 특히 681년 동티르크의 왕족인 쿠툴룩이 소규모의 집단을 이끌고 당나라에 대한 독립투쟁에 나섰다. 동시에 쿠툴룩은 각 부족을 찾아다니며 설득했고 결국 부족을 통합하는 데 성공했다. 이렇게 해서 빠른 속도로 세력을 키운 쿠툴룩은 682년 마침내 티르크 제국을 재건했다. 사람들은 그를 일테리시 카간, 곧 흩어진 부족을 모아 나라를 재건한 왕이라 불렀다. 금으로 만들어진 늑대 머리 깃봉이 달린 왕의 깃발 아래 하나가 된 티르크족은 사방에 군대를 보내 영토를 넓혔다. 쿠툴룩의 뒤를 이은 카파간 카간 가로 묵철 때는 사방에 군대를 보내 영토를 넓혔는데 그 넓이가 10,000리를 넘고 모든 오랑캐가 카파간 카간의 지배 아래 놓였다고 자랑할 정도였다. 이들은 당나라를 여러 차례 공격해서 곤경에 빠뜨리기도 했다. 카파간 카간의 뒤를 이은 빌게 카간 때는 티르크족 스스로의 역사를 기록한 오르혼 비석을 세우기도 했다. 이 시기에 늠름하고 패기 넘치는 티르크족의 모습을 보고 당나라 시인 이백은 다음과 같은 기록을 남겼다. 이백의 눈에 비친 티르크족의 모습은 용맹하고 당당해 보였던 것이다. 탈라스 전투가 벌어지다. 티르크 제국의 세력을 과시했던 카파간 카간의 뒤를 이어 빌게 카간이 즉위했으나 신하에게 독살당하면서 제국은 다시 분열되었다. 여러 작은 나라로 흩어진 티르크인들은 이제 주변에 있는 강한 나라의 간섭을 받는 처지가 되었다. 당나라는 이 틈을 타서 대군을 중앙아시아로 파견해 동서교역을 차지하려 했다. 이때 당군을 이끌고 원정에 나선 사람이 바로 고구려계의 고선지 장군이었다. 당군이 도착한 곳은 오늘날 우즈베키스탄의 수도 타슈켄트 부근으로 이곳은 티르크의 한 부족인 투툰이 다스리고 있었다. 투툰은 당나라의 충성을 맹세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했지만 당군은 여러 구실을 붙여 그를 죽이고 재산마저 빼앗아 버렸다. 그러자 투툰의 아들은 주변의 티르크 국가들과 이슬람 제국인 아바스 왕조의 도움을 청했다. 아버지는 당나라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죽음뿐이었습니다. 억울하게 죽은 아버지의 원수를 갚고 싶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다른 티르크 국가들도 우리와 별로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충성을 다해봐야 언제 죽음을 당할지 모릅니다. 앉아서 당하느니 힘을 합쳐 당나라에 저항합시다. 당나라의 위협을 느끼던 다른 티르크 국가들도 뜻을 같이해 하나로 뭉쳤다. 마침 아바스 왕조 역시 당나라의 진출을 막고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영향력을 넓히려던 참이었다. 이리하여 티르크 아바스 연합군이 결성되었다. 마침내 751년 7월 탈라스 강가에서 30만 명의 티르크 아바스 연합군과 7만 명의 당군이 맞붙는 대전투가 벌어졌다. 전투는 5일 동안이나 계속되었다. 처음에는 팽팽한 접전을 벌였지만 당나라에 거짓으로 합류한 티르크 부족이 배신하고 당군을 습격하면서 전투는 티르크 아바스 연합군의 승리로 끝났다. 당군은 참패했다. 이 전투에서 약 5만에 가까운 병사가 전사하고 포로로 잡힌 병사만도 2만 명이 넘었다. 이때 포로로 끌려간 중국인 가운데 종이 만드는 기술자가 있어서 제주술이 이슬람 세계에 전파되었다고 한다. 고선지 장군은 간신히 살아남아 폐잔병을 수습해서 당나라로 돌아갔다. 이제 중앙아시아 지역은 강력한 힘을 가진 아바스 왕조가 지배하게 되었고 이슬람교가 널리 전파되었다.
탈라스 전투 이후 중국의 영향 아래에 있던 동티르크 여러 부족은 유목 민족의 전통을 유지하면서 불교를 믿다가 뒤에 몽골의 지배를 받았다. 중앙아시아에 있던 서티르크 여러 부족은 아바스 왕조의 지배 아래 이슬람교를 믿으며 유목과 농경 생활을 했다. 그러다 서티르크족 가운데 일부가 서쪽으로 계속 이동해 오늘날 터키 땅 일대까지 진출하면서 셀주크 튀르크와 오스만 제국을 세웠다. 이들이 바로 오늘날 터키의 조상이다. 나자르 본주. 나자르는 악마의 눈을 바라보는 것을 의미하고 본주는 구슬을 뜻한다. 터키인들은 주위에 다른 악마들이 나자르 본주의 한가운데 갇힌 가장 힘센 악마의 눈을 보고 무서워서 도망가기 때문에 재앙과 화를 막아준다고 믿는다. 셀주크 튀르크 아나톨리아에 진출하다. 셀주크 또 다른 튀르크 제국을 세우다. 우리나라에서 고려가 수상국을 통일한 후 체제를 정비할 즈음인 960년 무렵 튀르크의 한 부족이 오늘날 중앙아시아 우즈베키스탄의 부하라와 사마르칸트 부근으로 이주했다. 이곳은 일찍부터 비단길을 통한 동서 교역의 중심지였다. 이때 부족을 이끈 사람은 셀주크 장군이었다. 훗날 서아시아 이슬람 세계를 다시 통일하고 오늘날 터키 부근으로 이슬람교가 퍼져나가는 기초를 만들었던 셀주크 튀르크 제국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셀주크 부족이 교역로를 따라 세력을 확장하자 다른 튀르크계 부족들도 잇따라 셀주크의 지휘 아래 몰려들었다. 셀주크의 손자 토그릴이 즉위한 해인 1037년에 드디어 나라를 세웠고 이후 대제국으로 발전했다. 토그릴은 1043년에는 이란의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1055년에는 이라크의 바그다드를 점령했다. 바그다드는 한때 중국까지 두려움에 떨게 만들고 수준 높은 이슬람 문화를 발전시켰으며 아바스 왕조의 수도였다. 칼리프라 불리는 이슬람교 최고 지도자는 토그릴에게 이슬람 세계의 군주를 뜻하는 술탄의 지위를 부여했다. 술탄이 된 토그릴은 칼리프의 딸과 혼인했다. 그때까지 아랍인과 이란인, 이라크인이 이끌던 이슬람 세계의 새로운 지도자는 이제 튀르크족에서 나왔다. 셀주크 제국, 비잔티움 제국을 물리치다. 토그릴이 죽은 뒤에도 셀주크 튀르크는 계속 영토를 넓혔다. 용감한 사자라는 뜻을 가진 술탄 알프 아르슬란 때는 서아시아 대부분을 통일한 뒤 아나톨리아 반도까지 진출해 비잔티움 제국의 땅이었던 콘야를 위협하기에 이르렀다. 로마 제국의 계승자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던 비잔티움 제국의 황제 디오게네스는 동방에 이름 없는 유목 민족 군대가 제국을 공격하자 단단히 화가 났다. 건방진 야만족 같으니라고 감히 콘야까지 쳐들어오다니 셀주크의 공격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당장 군대를 이끌고 가서 야만족을 쳐부숴 버리자. 마침내 1071년 반 호수 부근의 만지케르트 가로 말라즈기르트에서 셀주크 제국과 비잔티움 제국 사이에 운명을 건 전투가 벌어졌다. 20만 명이나 되는 엄청난 군사를 이끌고 나타난 비잔티움 황제는 거만하게 말했다. 당장 사과하고 지금까지 차지한 땅에서 모두 물러나라. 이에 맞서야 하는 튀르크군은 겨우 5만 명. 예상보다 훨씬 많은 적의 숫자의 군사들의 사기도 뚝 떨어졌다. 술탄 알프 아르슬란과 셀주크군은 고민 끝에 직접 맞서 싸우지 않고 메보카에서 기다리다가 기습 공격을 하기로 결정했다. 8월 26일 마침내 전투가 시작되었다. 비록 숫자는 적었지만 셀주크군은 날랜 말을 이용해 바람같이 움직였고 이들의 기습 공격을 받은 비잔티움 군사들은 4배나 되는 수적 우세에도 불구하고 낙엽처럼 쓰러졌다. 결국 셀주크군은 대승을 거두었고 비잔티움 황제까지 사로잡았다. 그러나 전투가 끝난 뒤 술탄 알프 아르슬란은 비잔티움 황제를 풀어주었다. 대신 그때까지 비잔티움 제국이 차지하고 있던 아나톨리아를 셀주크 제국의 영토로 삼고 해마다 많은 공물을 바치게 했다. 아나톨리아에 살던 그리스인들도 이들을 환영했다. 비잔티움 황제의 가혹한 통치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이제 아나톨리아는 튀르크족의 무대로 바뀌었다. 많은 튀르크인들이 아나톨리아로 이동해 와서 정착했고 이슬람교도
점차 퍼져나갔다. 셀주크 제국이 만지케르트 전투에서 승리함으로써 아나톨리아는 비잔티움 제국의 기독교 세력권에서 티르크족이 지배하는 이슬람 세력권으로 넘어간 것이다. 2. 티르크족, 이슬람교를 믿다. 이슬람교를 믿으면 인두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티르크족이 처음으로 이슬람교를 접하고 믿기 시작한 것은 아나톨리아로 이동하기 훨씬 전인 8세기 무렵이었다. 이 무렵 티르크족은 탈라스 전투 이후 중앙아시아의 여러 지역에 흩어져 살면서 아바스 왕조의 지배를 받고 있었다. 아바스 왕조는 땅을 새로 점령할 때마다 티르크족이 사는 마을의 관리를 파견했다. 무슨 일인지 몰라 웅성거리며 모여있는 마을 사람을 향해 관리는 목청을 가다듬고 연설하기 시작했다. 여러분 알라를 믿으시오. 알라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황등합니다. 예언자 무함마드를 믿으시오. 그러나 사람들은 관리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알라가 누구야? 알라를 믿으면 우리한테 뭐 좋은 일이 생기나? 모든 사람이 알라 앞에서 평등하다니 무슨 소리야?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오히려 두려웠다. 새로운 지배자가 지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거두고 더 혹독하게 수탈하라는 것은 아닌지 터번을 두르고 꾸란을 손에 든 관리의 모습은 왠지 낯설게 느껴졌다. 관리는 쿠란을 높이 들고 다시 한번 묵청껏 외쳤다. 여러분,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은 모두 형제입니다. 이슬람교를 믿으면 인두세, 가로 능력을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각 개인에게 똑같이 매기는 세금을 받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또 웅성거렸다. 정말인가? 이슬람교만 믿으면 그 무거운 인두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세금을 더 많이 걷는 것이 아니라 세금을 줄여주겠다고? 정말이라면 난 당장 알라를 믿겠네. 이보게 그런데 저 사람이 말하는 알라가 누군가? 하나밖에 없는 유일신으로 세상을 만든 분이라던데? 그러면 우리 조상들이 믿었던 탱그리, 하늘신과 같단 말인가? 정말인가? 그렇다면 난 탱그리를 믿듯이 알라를 믿겠네. 게다가 인두세를 안 내도 된다니 얼마나 좋아? 참 우리 부족장들이 아바스 왕조의 높은 관직에 많이 올랐다는데 그게 사실일까? 그렇다는군. 정말 이슬람교를 믿으면 아랍인이든 튀르크인이든 관계없이 높은 관직을 주나봐. 당시 아바스 왕조는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에게는 인두세를 받지 않을 뿐 아니라 티르크족의 부족장들을 중요 관직에 쓰는 등 아랍인과 비아랍인을 차별하지 않고 평등하게 대우하는 정책을 펼쳤다. 모든 사람은 알라 앞에서 평등하다는 이슬람교의 교리는 티르크인들의 관심을 끌었다. 게다가 오직 한 분뿐인 이 세상의 창조주 알라를 믿으라는 이슬람교의 교리는 티르크인이 최고신으로 섬기던 하늘신 탱그리와 크게 달라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쉽게 이슬람교를 받아들일 수 있었다. 이렇게 해서 많은 티르크인들이 이슬람교를 믿게 되었다. 셀주크 제국의 창시자인 셀주크도 이슬람교도로 개종했다. 술탄의 적극적인 후원에 힘입어 960년경에 이르면 20만 호, 약 100만 명의 튀르크인이 이슬람교를 믿었다. 이것이 오늘날의 터키,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아프가니스탄, 타지키스탄 등 튀르크족이 세운 많은 나라들이 이슬람 국가가 된 이유다. 달라진 생활과 마을 풍경. 튀르크족이 이슬람교를 믿으면서 이들이 사는 마을의 모습도 달라졌다. 마을 중심에는 이슬람 사원인 모스크가 세워졌다. 모스크는 사각형 몸체 위에 평화를 상징하는 둥근 지붕, 도움을 얻는 모양이며 집단 예배를 보는 장소로 군사, 정치, 사회, 교육 따위의 공공 행사가 이곳에서 이루어졌다. 또 모스크의 귀퉁이에는 예배 시간을 알리는 미나레트, 가로 첨탑도 세워졌다. 미나레트는 하늘을 향해 치솟게 만들었는데 중간 부분에는 발코니를, 내부에는 계단을 설치했다. 하루 5번 아잔, 예배를 드리러 오라고 외치는 아랍어 구절을 외치는 무아진이 계단을 올라가 발코니로 나가서 마을 사람들에게 기도 시간을 알렸다. 예배당을 지키는 무아진의 아잔 소리가 울려 퍼지면 마을 사람들은 모두 하던 일을 멈추고 메카를 향해 기도를 드렸다. 이슬람교의 최고 성지, 이슬람의 창시인 무하메드가 태어난 곳. 그리고 매주 금요일에는 모스크에 직접 모여서 기도를 올렸다. 모스크 내부는 우상 숭배를 금지하는 이슬람교의 원리에 따라 성화를 그리지 않고 기하학적인 아라베스크 무늬를 넣은 타일을 붙여 벽을 아름답게 장식했다.
덕분에 모스크를 장식하는 타일과 바닥에 까는 카펫을 만드는 기술이 크게 발달했다. 모스크 주변에는 병원, 목욕탕, 묘당, 학교 등을 세웠다. 사람들은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고 목욕탕에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지배자가 죽으면 묘당에 묻었다. 아이들은 학교에 나가 아랍어를 비롯한 여러 학문을 배웠다. 생활할 때 쓰는 튀르크어 외에도 이슬람교의 경전은 쿠란으로 쓰고 읽기 위해 아랍어를 사용했으며 페르시아어로 쓰인 문학작품을 읽기도 했다. 바그다드에 세워진 오늘날의 대학과 같은 나자미야에서는 종교, 철학, 문학, 수학 등 다양한 학문을 연구했으며 이후 메드레세 가로 이슬람 신학교로 발전해 이슬람 최고의 교육기관이 되었다. 메드레세. 새로 술탄이 된 사람은 금요일 기도회에서 자신의 이름을 큰 소리로 말하게 했고 이를 통해 주말마다 제국의 백성들이 자신들을 다스리는 술탄이 누구인지 알도록 했다. 또한 바그다드에 있는 칼리프로부터 예복과 터번을 선물로 받은 등 칼리프의 종교적 권위를 빌려 권력을 강화했다. 3. 셀주크 투르크와 유럽 십자군 전쟁으로 충돌하다. 안티오크에 나타난 낯선 군사들. 셀주크 투르크는 1090년 무렵이 전성기였다. 알프 아르슬란의 뒤를 이은 말리크 샤 때는 이집트까지 정복해 가장 넓은 영토를 통치하는 등 제국의 전성기를 맞았다. 동쪽으로 알타이 산맥에서 중앙아시아와 이란을 거쳐 아라비아 반도와 터키, 이집트에 이르는 넓고 넓은 영토를 차지했다. 이때부터 이란의 중심부에 있는 이스파한이 셀주크 튀르크의 수도가 되었다. 제국의 최고 통치자는 술탄이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술탄의 친척이 주요 지역을 나누어 다스렸고 그러다 보니 술탄의 지위나 재산 상속을 둘러싼 내분이 자주 일어났다. 부모의 재산을 형제들에게 고루 나누어주는 유목 민족의 전통 때문이었다. 3대 술탄이었던 말리크 샤도 상속을 둘러싼 내분 때문에 암살당했다. 내분이 겨우 수습되던 1097년 셀주크 제국의 서쪽 시리아의 안티오크라는 도시에 낯선 군대가 나타났다. 십자가를 그린 깃발을 들고 기독교의 성지인 예루살렘으로 가겠다며 나선 서유럽 군사들이었다. 이들은 비잔티움 황제의 요청을 받은 교황의 호소에 응해서 조직된 십자군이었다. 앞서 1071년에 만지케르트 전투에서 패배한 비잔티움 제국의 황제는 수도인 콘스탄티노플마저 공격당할지 모르는 지경에 이르자 결국 로마 교황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야만족의 침입으로 기독교 세계가 무너지고 있어 저들을 물리치고 동방의 기독교 문명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시오. 이 같은 요청을 받은 교황은 곰곰이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자신에게 참 좋은 기회라고 판단했다. 내가 비록 교황이어도 비잔팀 제국에 있는 교회에까지 내 힘이 미치지 못하지. 모든 교회를 교황청에 속하게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야. 성지인 예루살렘을 이슬람 교도에게서 되찾을 수 있다면 나로서는 엄청난 업적을 쌓는 것이기도 하지. 1095년 11월 28일 교황은 프랑스의 작은 마을 클레르몽페랑에서 성직자와 영주, 농민 등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호소했다.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이 셀주크의 지배 아래 신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지이자 예수님의 묘가 있는 성스러운 곳에 이슬람교를 믿는 이교도들에게 점령당했습니다. 그들을 무력으로 우리 기독교인들을 추방하고 약탈하되 교회를 부수고 마을을 불태우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기독교의 수치요 불명예입니다. 우리 모두 예루살렘을 구합시다. 이교도로부터 성지를 되찾읍시다. 이 성스러운 전쟁에 죽거나 다치는 사람들은 모두 천국에 가서 하나님께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성스러운 전쟁에 앞장섭시다. 성지를 구하자. 예루살렘에서 이슬람을 몰아내자. 많은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교황의 연설에 적극 호응했다. 클레르몽페랑에서 행한 교황의 호소는 날개가 달린 듯 순식간에 유럽 전 지역으로 퍼져나갔고 여러 나라에서 군사를 보내왔다. 물론 기독교 성지를 되찾으려는 신앙심이 뜨거운 사람도 많았다. 그러나 금은보화를 얻어 한몫 잡으려는 기사들, 7년 동안 계속된 흉년으로 굶주림에 지친 농민들, 동방으로까지 영토를 넓히려는 영주들이 각각의 다른 목적을 가지고 붉은 천으로 만든 십자가를 가슴에 달고 십자군의 한 사람이 되어 성전의 길로 나섰다.
이로부터 약 200년간 8차례에 걸쳐 십자군 전쟁 1095년에서 1270년에 일어났다. 비극의 안티오코와 예루살렘. 교황의 호소로 조직된 제1차 십자군은 1096년에 각각 프랑스, 이탈리아, 서부 독일에서 출정했다. 이들은 콘스탄티노플에 집결한 후 튀르크족의 거주지인 아나톨리아 반도를 거쳐 안티오크에 도착했다. 이들 유럽 연합군을 맞은 안티오크는 1년 동안 목숨을 걸고 싸웠지만 1098년 6월 마침내 함락되고 말았다. 십자군이 튀르크 군사를 매수해서 모두가 잠든 깊은 밤에 몰래 성문을 열었기 때문이다. 십자군은 집집마다 뒤져 기독교 신자가 아닌 사람은 닥치는 대로 죽였고 감나가는 물건을 마구 약탈했다. 그리고 살아남은 이들은 모두 노예로 팔아버렸다. 성안은 시체가 산을 이루는 등 차마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피비린내 나는 참극이 신의 이름으로 벌어졌다. 안티오크를 함락시킨 십자군은 내처 예루살렘을 향해 남쪽으로 진군했다. 마침내 십자군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그곳을 방어하는 튀르크 군사는 겨우 1000여 명에 불과했다. 상대는 승승장구하며 이곳까지 온 4만 명의 군대였다. 그러나 예루살렘은 이슬람교의 성지이기도 했기에 성지를 지키려는 이슬람 교도들의 저항도 매우 거셌다. 전투는 무려 6주나 계속되었다. 하지만 십자군의 공격을 끝내 막아낼 수는 없었다. 예루살렘은 함락되고 또다시 참극이 벌어졌다. 예루살렘의 거리와 광장에는 사람의 머리와 팔다리가 산더미처럼 쌓였다. 신전의 벽은 피로 물들었고 병사들의 발목까지 피가 차올랐다. 하지만 십자군은 이를 신의 심판이자 영광으로 여겼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셀주크 제국 이집트 왕조의 왕인 사라흐 알딘이 십자군을 격파하고 예루살렘을 다시 빼앗았다. 살라딘은 예루살렘을 되찾은 뒤 사륙과 파괴를 철저히 금했는데 제1차 십자군이 예루살렘에서 저지른 학살이나 약탈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었다. 이후 교황과 유럽의 영주들이 여러 차례 십자군을 조직했지만 더 이상 예루살렘을 탈환하지는 못했다. 약 200년에 걸친 십자군 전쟁 과정에서 아나톨리아 지역은 십자군의 이동 통로가 되었고 튀르크인의 주요 도시들은 여러 차례 십자군에게 약탈당하는 수모를 겪었다. 4. 룸 셀주크. 아나톨리아에 세워진 첫 번째 튀르크 국가. 룸 셀주크. 다시 비잔티움 제국을 물리치다. 셀주크 튀르크 제국이 한창 발전하고 있을 무렵인 1077년 셀주크 튀르크 부족 가운데 한 분파가 오늘날의 터키 지역에 룸 셀주크를 세웠다. 룸은 로마 또는 로마 사람을 뜻하는데 옛 로마 지역에 세워진 튀르크 국가라 해서 룸 셀주크라 불린 것이다. 오래전부터 서쪽으로 이동해와 터키 땅에 살고 있던 이들은 셀주크 튀르크 제국과 비잔티움 제국 사이에 자리를 잡고 나라를 세운 뒤 니케아 가로 이즈니크를 수도로 삼았다. 이후 룸 셀주크는 아나톨리아의 고원지대에 있는 콘야로 수도를 옮겼고 1147년 독일과 프랑스인들을 중심으로 조직된 제2차 십자군이 침략해 왔을 때 이들을 물리치고 아나톨리아의 주인이 되었다. 이즈음부터 아나톨리아는 튀르크족의 땅이라는 뜻에서 튀르키아로 불리기 시작했다. 룸 셀주크는 영토를 넓혀 서쪽 바다인 마르마라 해까지 진출했다. 룸 셀주크가 강성해지자 비잔티움 제국의 황제는 또다시 위기의식을 느꼈다. 저들이 바다로 진출한다?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군. 우리가 지중해로 나갈 수도 없고 저들이 바다를 통해 내가 있는 콘스탄티노플을 공격할 수도 있겠지. 1176년 비잔티움 황제는 군사를 최대한 끌어모아 먼저 룸 셀주크를 공격했다. 이번에도 군대의 숫자는 비잔티움 제국이 훨씬 많았다. 하지만 승리한 쪽은 룸 셀주크였다. 100년 전에 있던 만지케르트 전투와 똑같이 룸 셀주크는 그들이 가장 잘하는 방식으로 전투를 준비했고 비잔티움은 귀신에 홀리기라도 한 듯 100년 전의 실수를 또다시 반복했다. 비잔티움의 10만 대군은 넓은 평원에 진을 쳤다. 이때 룸 셀주크의 군사들은 정면에서 공격하지 않고 상대를 화나게 해 움직이게 만들었다. 상대가 공격하면 맞서 싸우다 순식간에 달아나고 상대가 멈추면 다시 싸움을 걸었다. 룸 셀주크는 싸우고 달아나기를 거듭하면서
평원에서 전면전을 벌이려던 비잔티움 군사를 미리오케팔론 계곡으로 유인하는 데 성공했다. 적군이 좁은 계곡을 따라 길게 행렬을 이루자 기다리던 룸셀주크군은 술탄의 지휘 아래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좁은 계곡 안은 화살과 창에 맞아 죽거나 상처 입은 비잔티움 병사들의 신음소리로 가득 찬 그야말로 아비규환이었다. 두 나라의 운명을 가른 전투는 룸셀주크의 대승으로 끝났다. 이때부터 룸셀주크는 아나톨리아를 완전히 지배했다. 바다를 통해 지중해 흑해로 나갈 수 있는 통로로 마련했다. 그러나 패배한 비잔티움 제국은 아나톨리아에서 완전히 쫓겨나 콘스탄티노플 주변으로 영토가 줄어들었다. 비잔티움 제국은 더 이상 로마 제국의 옛 영광을 노래할 수 없는 처지가 되었다. 동서무역을 중개하다. 셀주크 제국과 룸셀주크 시대의 아나톨리아는 기독교 세계와 이슬람교 세계가 만나는 곳이었다. 셀주크 제국과 룸셀주크는 이슬람과 기독교 세계, 동양과 서양을 연결하는 무역을 중개하면서 큰 이익을 얻었다. 동서양의 많은 대상들이 셀주크 제국과 룸셀주크가 보호하는 무역로를 따라 서로 교류했다. 이탈리아의 상인들이 가져온 유리병이 중국으로 가고 중국의 비단이 유럽의 귀족들에게 큰 인기를 얻었다. 무역로를 따라 상인들이 묵을 수 있는 카라반사라이, 가로 대상 숙소가 들어섰으며 숙소에는 상인들을 위한 기도소와 목욕탕, 말과 낙타를 위한 우리도 준비되어 있었다. 콘야 부근의 카라반사라이에도 세계 각국에서 온 대상들이 머물렀다. 어디서 오는 길이요? 이탈리아의 상인이 머리에 터번을 쓴 이슬람 상인에게 물었다. 우리는 중국에서 오는 길입니다만 3개월 전에 중국을 출발해서 3억을 가로지르는 긴 여정을 거쳐 지금에야 겨우 도착했소. 우린 유리병, 모직물 등을 싣고 이탈리아에서 출발했소. 인도나 중국으로 가야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텐데 오는 길은 안전하던가요? 전에는 곳곳에서 해적이나 도적들이 나타나 물건을 빼앗아 가기도 했잖소. 그런데 술탄의 보살핌 덕분에 이제 큰 어려움은 없소. 오는 길 곳곳에 우리를 위한 숙소가 만들어져서 3일 정도는 공짜로 마음 편히 쉴 수 있었소. 숙소에 머무는 동안 상품들은 정부가 만든 창고에 보관해주고 순찰대가 철저히 감시해 주었소. 정말 안심하고 편안하게 이곳까지 왔소. 지난번에 대상 한 무리가 반호수 부근에서 도적들에게 물건을 빼앗겼을 때 술탄 정부가 빼앗긴 물건만큼의 돈을 보조해 준 덕분에 낭패를 면했다지요? 그러게 말이오. 그런 보험 제도가 있으니 안심이요. 게다가 큰 돈을 가지고 다니면 항상 도적들에게 빼앗길까 염려되었는데 술탄 정부가 보증해 주어 수표를 사용할 수 있으니 참 다행이요. 이렇듯 셀주크 제국과 룸셀주크는 대상들이 안심하고 무역을 할 수 있도록 많은 편의를 제공해 주었다. 상업이 발달하면서 룸셀주크도 더욱 발전했다. 아나톨리아에서 기른 염소털은 질 좋은 모직물 원료로 유럽 곳곳에 팔려나갔다. 오늘날 질 좋은 모직물을 가리키는 앙고라는 당시 룸셀주크의 앙카라 지방에서 수출된 염소털에서 유래한 말이다. 오늘날 터키의 중요한 공산품인 카펫의 생산과 수출이 본격화된 것도 이때였다. 여러 지역에서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사람들끼리 동업조합을 만들었고 인구 10만이 넘는 대도시에도 여러 개 있었다. 세마춤과 이슬람교의 확산. 룸셀주크 시대의 콘야에서는 메블라나가 만든 춤이 널리 유행했다. 메블라나가 활동할 당시인 13세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랍어로 쓰인 쿠란을 읽을 수 없었다. 그러자 그는 글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슬람교를 전파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세마춤을 만들었다. 마블라나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쿠란의 내용이 아니라 신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쿠란을 읽거나 그 뜻을 배우지 않아도 신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라고 연설했다. 그리고는 세마춤을 추어 무아지경에 빠지는 순간 신과 하나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신에 대한 그리움을 담은 네이, 터키 피리, 소리가 울려 퍼지면서 세마춤을 추는 사람인 세마젠들이 등장하면 웅성거리던 모스크 안은 조용하고 경건한 분위기로 변했다. 세마젠들은 먼저 머리를 터번을 쓴 채 세이히, 지도자의 손에 키스를 한 뒤에 춤을 추기 시작했다.
그리고 무덤에서 나온다는 의미로 망토를 벗은 후 고개를 살짝 오른쪽으로 숙이고 왼발을 축으로 오른발을 회전시키면서 천천히 돌았다. 오른손은 위로, 왼손은 아래로 향해 뻗었는데 오른손은 신과 만나고 왼손은 사람과 만난다는 것을 상징했다. 신으로부터 받은 축복을 세상 사람들에게 널리 전한다는 뜻을 담았다. 세마젠들은 점점 더 빨리 돌기 시작해 30여 분을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계속 돌았다. 무아지경에 빠진 듯한 표정으로 돌기를 계속하던 세마젠들은 음악이 끝남과 동시에 정면을 향해 반듯하게 멈춰섰다.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지만 신과 인간이 하나가 되었기에 가능했다. 세마젠. 세마춤은 자유분방한 유목민족의 기질을 가진 튀르크족에게 잘 어울렸다. 게다가 메블라나는 이슬람교를 중요하게 여기면서도 사람들이 이전부터 가져온 종교나 관습을 존중했기 때문에 세마춤과 이슬람교는 빠르게 퍼져나갔다. 세마춤은 이슬람교를 민중에게 전파하는 데 많은 역할을 했다. 몽골의 침입과 룸 셀주크의 쇠퇴. 룸 셀주크의 전성기는 1230년 무렵이었다. 그러나 바로 그때 동방에서 예상하지 못한 강력한 적이 나타났다. 그 옛날 튀르크 제국의 발상지였던 몽골 초원에서 징기스칸이 세운 몽골 제국이 서아시아를 거쳐 아나톨리아에까지 밀려든 것이다. 몽골의 기마병들은 놀라운 속도와 우수한 무기로 여러 지역을 정복하면서 풀 한 폭이 쥐 한 마리도 남기지 않고 집과 가축과 곡식들을 불태우며 초토화시켰다. 사람을 잡아서 죽인 뒤에 머리로 탑을 쌓기도 했다. 몽골군의 진격 소식을 들은 룸 셀주크는 공포에 휩싸였다. 술탄 케이후스라브 2세는 고민에 빠졌다. 몽골군이 콘야로 쳐들어오기 전에 막아야겠다. 우리가 군대의 숫자도 많고 기동성도 좋으니까 충분히 해볼 만하다. 몽골군이 도시를 파괴하고 사람을 죽이는 걸 더 이상 두고 볼 순 없지. 술탄은 8만여 명의 셀주크 병사를 이끌고 시바스로 향했다. 1243년 시바스 동부의 쾌세다그 평원은 전운에 휩싸였다. 수적으로 훨씬 우세한 룸 셀주크군과 적은 숫자지만 엄청난 파괴력을 가진 몽골군의 대립은 팽팽할 것 같았는데 의외로 너무 쉽게 룸 셀주크군의 패배로 끝나버렸다. 패인은 간단했다. 그동안 튀르크족은 전통적인 척후, 유인, 매복, 기습 전략을 이용해 많은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었다. 먼저 척후병을 보내 적의 정보를 캐고 주력 부대는 지형 조건을 이용해서 몰래 숨어 있다가 적을 꿰어내 갑자기 공격하는 전략을 폈던 것이다. 이런 작전으로 비잔티움과 벌인 두 번의 전투, 곧 만지케르트 전투와 미리오 케팔론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기도 했다. 그런데 술탄은 어찌된 일인지 이런 전략을 벌이고 쾌세다그 평원에서 몽골군과 대결했고 그 결과 룸 셀주크군의 참패로 끝났다. 전투에서 패한 술탄의 군대는 몽골군 몰래 쾌세다그 평원에서 철수했다. 몽골군은 더 이상 거칠 것 없이 곳곳에서 파괴와 약탈과 학살을 일삼으며 도시들을 초토화시켰다. 결국 술탄은 몽골군과 강화조약을 맺어 몽골의 통치권을 인정하고 막대한 양의 공물을 바치기로 약속했다. 이로써 룸 셀주크는 사실상 몽골에 복속되었다. 이후 룸 셀주크 왕조는 1308년까지 이어졌으나 술탄의 권위는 땅에 떨어졌고 각 지역의 튀르크족은 점차 떨어져 나가 곳곳에서 크고 작은 나라를 세웠다. 이렇게 세워진 수많은 나라 가운데 하나가 오스만이 세운 오스만 공국이었다.